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 와이드입니다. 네, 이제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공천 작업에 한창인데요.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네 분 모시고 오늘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양당의 이 공천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60일도 채 남지 않은 이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여론 추이는 어떻게 또 변해갈까? 여론조사에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잠깐 영상 보시죠. 우리가 지역구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질 수는 없습니다. 최고 좋은 후보자를 내가지고 민주당하고 아주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단히 두려워하는 정당입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의 작은 희생이 우리 당 승리의 미랄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 길에 나서겠습니다. 이제 물러서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또 백의종군의 길을 택하지만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승리의 길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동료 시민들의 삶을 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도 필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고 김성태 의원께서도 큰 정치인답게 필요한 결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저희는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가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주 나온 여론조사부터 좀 짚고 단수 공천된 인물들 몇 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역전이 됐고 사실 오차 범위를 좀 벗어나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이 좀 압도적으로 지배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패색이 짙었던 여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긴급 소방수로 투입한 이후에 달라지는 민심의 흐름을 좀 느낍니까? 이제는 좀 해볼 만하다. 예전에는 야 이거 이대로 총선 치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위기감이 컸다면 지금은 이제 좀 해볼 만하다. 서울 경기도에서도 우리가 조금 바람을 탔다. 이런 걸 조금 느끼세요? 상전 몇 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정말 한번 해볼 만하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누적된 패배 의식에서 좀 한번 벗어나는 그런 기로가 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사실 당의 대표를 맡은 거잖아요. 그런데 주춤했죠. 왜냐하면 윤한 갈등이라는 그 복병과 암초를 만났는데 그게 잘 수습이 되면서 지난 3주 동안 모든 뉴스를 한동훈 위원장이 거의 다 흡입을 했어요. 그다음에 예. 대통령은 뉴스의 일선에서 빠져가지고 민생으로만 갔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부정적인 뉴스에도 노출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은 긍정적인 뉴스의 주목도를 다 가져가면서 더더군다나 민주당은 약간 무언가 초반의 공천에서 약간 삐걱삐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내홍이 내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예. 그런 약간의 여지도 좀 있는데 국민의힘은 모든 사람들이 깨끗이 승복한다거나 그다음에 김무성, 김성태 이런 분들이 중진들도 과감하게도 양보할 건 양보하거나 예. 이런 모습들 그다음에 무엇인가 용산의 공천이라고 볼 만한 징후도 없는 거고 그런 와중에서 지금 단수 공천들이 아주 매끄럽고 조금 뭐랄까 공관위가 그립을 잡고 가는 데는 그런 느낌을 줘가지고 예. 원래 이 선거 막판에는 실수하지 않는 데가 이깁니다. 오히려 득점 포인트보다는 실점 포인트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실점도 최소화하지만 득점도 계속 원포인트 쌓아가는 그런 단계로 보여서 저는 이 부분이 만일 TK 공천까지 대과나 잡음 없이 마무리된다 그러면은 상당 부분 저는 주도권을 잡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제 이거는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요. 저 여론조사와 지금 이 최 의원의 말에 동의합니까? 일단은 여론상 갤럽에서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저는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당연히 지지율이 저희들이 내려가고 국민의힘이 올라가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 조사뿐만 아니고 다른 조사도 물론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네.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긴장하고 우리 당 나름의 공천 과정들 또 국민들을 보실 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 과정들을 하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저희들의 공천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저 여론에는 우리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게 맞다면 공천에서 비춰지는 거 저 개인적으로는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좀 섭섭한 건 있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과도하게 언론에서 비판받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친명 친문 갈등을 너무 언론이 집중 부각시켰다. 언론보다도 아무튼 여러 가지로 다른 정파는 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공격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역대 총선을 보면은 이 공천이 실제 진행이 되면은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기자로서 많이 겪어봤는데 총선도 여러 차례. 예. 그때에 비하면 정말 이게 갈등이 노골화되거나 정말 심한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여지는 있어요. 예. 다만 저는 좀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단히 두려워하는 정당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마는 제가 뭐 정파가 다르고 당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저런 얘기에 동감할까? 국민을 그렇게 대단히 두려워하는 정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쓰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대장동 특검법 거부권 쓰겠습니까? 유족들 한 번도 만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복 저렇게 처리 안 합니다. 대통령도 저렇게 아쉽다, 박절하다고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본질은 많이 가려지려고 하고 있어요. 예. 대통령도 뭐 극도로 조심하는 행동을 보이고 김건희 여사는 아예 화면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 사이에 우리 민주당이 우리 김 앵커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당이 바뀌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것 못지않게 이번 4월 10일 총선은 결국은 국민들이 마지막에 투표장 가실 때에는 먹고 사는 문제, 결국은 지금까지 이 정권이 3년 동안 뭘 했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심판을 하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그 과정까지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 보실 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많이 개선하고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만 해도 민주당 내에서 이번 총선 과반 의석까지도 가능하겠다 이런 전망들도 나왔잖아요. 아직까지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을까요? 아니면 조금은 위기감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근데 기억하실 겁니다. 네. 차인코도 제가 이 자리에서도 뭐 우리 외곽에 계신 분들이 200석 얘기할 때 저 되게 좀 화를 내거나 그랬습니다. 이해찬 왜냐하면 전 총리 같은 분이. 예. 저는 그런 건 이제 아마 당원들 모임에서 어떤 이렇게 붙돋아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그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방송을 나간다거나 아니면 공개적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저는 맞지도 않고 아니 우리가 지금 이 구조상 어떻게 200석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런 과도하게 이렇게 스크럼을 짜서 뭐 200석 만들어서 반윤년대로 뭘 하겠다. 이건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한 심판도. 그래서 우리 당은 저는 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는 좀 좋아졌는데 지금은 긴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도 그랬고 대표 이재명 대표도 계속 당내에다가 경고 메시지, 자성의 메시지를 냈던 거는 자만하면 안 된다. 그러면 강서구청장 때는 국민의힘이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가 자만하고 오만하면 민주당이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경계 메시지를 계속 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정말 일당되는 겁니다. 일당까지는 한 석이라도 더 받아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목표입니다. 해야 된다. 맞습니다. 해야 그래야 지금 윤석열 정권의 이런 각종 퇴행, 민주주의, 민생, 안보의 퇴행을 막을 수 있다. 이게 우리 목표입니다. 과반 일당은 이제 목표를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군요. 그게 아니고요. 일당, 한 석이면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일당. 한 석을 더 받아서 1등하고 네. 일단 국민들께서 우리를 알겠습니다. 지지해 주신다면 151석 네. 이게 최종 목표다. 네. 최 교수님, 이 저기 네. 충청권하고 갤럽 조사예요. 충청권하고 20대, 20대하고 50대에서 지지 정당이 변화가 좀 있었던 거예요. 네. 이 갤럽 여론조사 보면 예.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앞서 뭐 여러분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여론의 그 추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위 말하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대표적인 스윙 보트, 지역적으로는 충청도, 연령적으로는 50대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사실 이 충청권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요.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20번 했잖아요. 네. 지금 20대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14대부터 20대까지 대통령 당선자가 공이 모두 충청도에 승리한 사람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금 총선도 21번 했는데 그중에 15번, 즉 71.4%가 충청도에서 이긴 당이 제1당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여론조사 결과는 상당히 좀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뭐 민주당도 나름대로 긴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제 한번 해볼 만하다. 그걸 생각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아까 제 연령적으로도 50대가 사실 그동안 상당히 민주당에게 그러니까 상당히 지지하는 그 성향을 보였지만 50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나름대로는 그래도 지금 이 오랫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이 나름대로 한국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이 통찰력이랄까 이런 네. 부분들을 나름대로 많이 갖고 있는 이게 식견을 갖고 있는 예.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세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은 네. 상당히 이번 총선 판세가 결코 지금 당장의 지금 보이는 현상만으로 진단하기 힘들 정도로 좀 더 이 지금 많은 이 좀 가변성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예. 네.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의 그 결과로 본다고 한다면 현재까지는 지금 국민의힘이 공천이 민주당보다는 좀 더 순조롭게 아마 국민들이 봤을 때는 조금 더 예, 예. 나은 양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단지 공천을 지금 이제 초반이니까 뭐 공천이 다 끝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초반에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매끄럽게 잘 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캐스팅 보트 지역에서 또 연령대에서 지지율 반전이 일어난 것인가 아니면 긴급 소방수로 투입된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개인적인 인기가 이 여론조사에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는 건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다 있다고 보이는데요. 일단 저 여론조사 결과는 해석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조금 오르게 나온 것은 맞지만 아직 오차범위 내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게 어떤 확정적인 추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저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겠죠. 끝까지 너무 겸손한 겸손한 거 아니에요? 아니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께 호소하고 예. 끝까지 그런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를 해야 마지막 순간에 가서 아마 국민들께 응답을 받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저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은 원인은 말씀하신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보이는데요. 일단 제가 3주 전에 이 방송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어떤 높은 그 직무수행 지지가 네. 사실은 일종의 경기 선행지수처럼 정당 지지율에 선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정당 지지율이 이제 좀 후행해서 그 따라 올라오는 듯한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 인기와 당의 인기가 이제 동조화되고 있다. 조짐은 보이고 있는데 아직 그것이 확정적인 추세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조금만 그 오버를 하면은 바로 다음 주에도 떨어질 수 있는 게 정당 지지율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공천은 지금 축구로 치면은 한 전반전 30분까지 진행이 됐죠. 253개 지역구 중에 오늘까지 국민의힘이 단수 공천 발표를 한 게 74곳입니다. 네. 30% 정도 진행이 됐으니까 축구로 치면은 한 전반전 30분까지 왔는데 유효 슈팅을 한 3개 정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첫날에 이제 그 용산 출신 인사가 단수 공천에 한 명도 없었고 네. 또 지금 당 지도부도 예외 없이 다 경선으로 보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사천 논란이 있었던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자진 하차를 했고 이번에 보면은 지금 구자룡 비대위원 같은 경우도 경선에 붙여졌고 네. 심지어 당의 그 핵심 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장동혁 사무총장도 지금 경선에 붙여졌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 나오신 분들 단수 명단에 거의 없고 대부분 다 경선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김은혜 전 홍보수석 단수 명단에 아직 없습니다. 또 뭐 여명 전 행정관, 이동석 전 행정관, 최지우 전 행정관 이런 분들 다 경선에 붙여졌고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도 지금 충남 홍성 예산에서 경선 대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저 시스템 공천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잡음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눈여겨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기조는 끝까지 유지가 돼야지 조금 정당 지지율이 반등했다고 해서 긴장을 나서는 안 될 것 네, 같습니다. 이제 막 한 낮은 자세로 30%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제 30% 정도 공천이 이뤄진 거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른 데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이 공천 작업 영향도 있다라는 말씀 앞서서 많이들 해주셨는데 본격적인 공천 전쟁은 아마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이제 영남권 공천이 본격화되면서 예상이 될 것 같은데 오늘까지 추가로 공천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나온 걸로는 영남 지역 공천자 10명 중에 9명이 현역인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앞으로 물갈이 폭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공천 결과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남은 게 킬러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했던 거는 약간 좀 쉬운 문제부터 푼 거예요. 그러니까 반발이 없거나 혹은 갈등이 없거나 그다음에 그나마 좀 상황 관리가 괜찮은 쪽. 그러니까 뭐 현역 의원들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경선 붙이고 하는 과정들을 놓고 볼 때 아무래도 뭐 저 현역들이 조금 앞서 나간 지역들 이제 붙여주는데 중요한 거는 네.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하니까 뭐 수도권, 충청은 그나마 이제 탈환하러 가는 지역이니까 예. 거기에는 이제 어차피 빈 지역이라 이제 경쟁력 있는 인사를 붙이면 되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제 기득권을 뺄 때 그럼 이제 거기도 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인이 있으면 이제 아웃이 있는 이제 경우라서 이게 이제 킬러 문항이 된 거죠.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난이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TK에서는 중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3선 이상이 그 주호영, 윤재옥, 그다음에 김상훈 의원밖에 없어요. 사실 대구 쪽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초선들을 이제 말하자면 예, 예. 이제 많이 물갈이하는 건데 네.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얼만큼 이제 잡음 없이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면접을 봤기 때문에 네. 지금의 추세를 놓고 본다면 아마 월요일쯤엔 아마 이제 단수 공천자들과 이제 아니면은 이제 이게 이른바 컷오프. 왜냐하면 장동영 위원장이 아마 영남권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미리 예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예. 컷오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우리 송영우 변호사의 말을 빌리면 이제 후반전으로 접어드는 고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말이 이제 굉장히 고비가 될 걸로 보는데 현재까지 잡음이 없었던 거는 네. 공관위의 상황 관리 능력과 그다음에 한동훈 의장의 컨셉 공천이 딱 맞물려서 잘 됐는데 이제부터 당선 가능하고 정말 여기에는 후보가 곧 예선이 본선이라는 이런 경우가 있는 지역에서는 반발도 이제 상대적으로 셀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물밑조율하고 공천관리위원장은 꺼내놓은 데이터라든가 그런 수치와 근거들이 얼만큼 또 탈락한 후보들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이것을 승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단수 공천이 이뤄진 그 영남 지역에서 잠깐 특이한 인물은 이제 원조 친윤계로 불렸던 윤한홍 의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이쪽 그 국민의힘으로 갔던 이상민 이제 대전의 이상민 의원 이제 두 분이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원조 친윤계였던 윤한홍 의원의 단수 공천을 가지고 네. 이제 드디어 용산의 힘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뭐 말이 안 된다? 사실 오늘 경남이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안방 같은 곳이잖아요. 8명을 공천을 했는데요. 이 공천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 무난한 공천을 해오고 있다는데 사실은 이 국민의힘의 혁신 공천은 안방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의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데 네. 사실 경남에 오늘 발표된 명단을 본다고 한다면 감히 이게 혁신 공천일까?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한홍 의원도 윤한홍 의원이지만 정점식 의원이라든지 박대출 의원, 강민국 의원, 서일준 의원 이런 분들은 경남의 대표적인 친윤계 의원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그대로 다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그리고 경북에도 2군데 발표됐잖아요. 그중에서 한 곳이 이만희 의원이에요. 이만희 의원도 대표적인 친윤계 의원인데 예. 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경남에서만 본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이 친윤계에 대한 거의 혁신 공천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물론 뭐 그분들이 무조건 공천에 탈락돼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네. 어쨌든 이게 상징적인 인물들이 그대로 지금 단수 공천을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지금 TK 또 부산 이런 쪽에도 과연 혁신 공천이 가능할 것이냐는 부분이고 오늘 한 군데가 새로 그러니까 지금 현역 의원이 아닌데도 발표가 된 곳이 있는데 바로 지금 그 산천, 거창, 합천 이쪽에 있는데 여기는 전직 의원이 또 받았어요. 신성범 예, 신성범 전 의원이 받았죠. 그런데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경남에서 이 가면 세피 수혈은 도대체 있는 것일까? 물론 남아 있는 지역이 있죠. 지금 저 뭡니까 조혜진 의원이 옮긴 밀양하고 이쪽하고 그리고 지금 몇 군데가 지금 이제 이 경선 과정으로 갑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세피 수혈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라는 부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는 약간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이 초반 공천 숙제를 잘 풀어왔는데 오늘 나온 거는 약간 좀 실망스럽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 경남 같은 경우에 지난번 그러니까 이 지금 김태호 의원을 이 지금 나름대로 상대적 험지라는 양산으로 뺀다든지 조혜진 의원을 김해로 빼고. 뺀다든지 뭐 부산 같은 서병수 경우 뭐 의원도 서병수 의원을 이 북강서 갑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구도와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나름대로 단추를 잘 깼는데 네. 문제는 그분들이 떠나고 난 자리에 누가 올 것이냐의 부분에 오늘 하나의 단초를 보여줬잖아요. 전직 의원이 들어갔다. 이런 친윤계 부분, 의원들이 들어갔다. 예, 그러니까 또 친윤계 의원들이 그대로 살아남았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다른 쪽의 안방의 공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지켜볼까. 알겠습니다. 혹시 지켜봐야 뭐 되는데. 반박하실 아니 뭐 윤한홍 의원이야 언론에서 친윤으로 분류를 하고 계시니까 뭐 그렇다 원조 치고, 친윤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뭐 분류를 하고 계시니까 그렇다 치고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그 경남 통영 고성에 신청자가 정점식 의원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좀 짚어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오늘 발표가 안 된 곳들을 봐야죠. 네. 지금 그 경북하고 경남을 합해서 지금 29개 지역구 중에 오늘 이제 10곳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전국에서는 아직 좀 13개 지역 중에서 2개만 예, 공천을 그러니까 한 상황이에요. 19곳이 지금 아직 발표가 안 된 거예요. 그럼 29곳 중에 19곳이면 65.5%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절반 이상.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어떤 분들이 되실지를 봐야 되는 거고 또 네. 대구, 부산, 울산은 지금 오늘 면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아마 이 시각까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뭐 월요일이나 되면 발표가 될 건데 사실 이제 그렇게 발표 안 된 곳들을 봐야 되고요. 한 가지 중요한 데이터가요.
미래통합당이 지난 총선에서 TK에서 60%, 네. TK에서 53% 현역 물갈이를 했습니다. 그렇게 물갈이를 해서 전국 물갈이 현역 교체 비율을 37%를 달성했는데 네. 그러고서도 총선에서 졌거든요. 그러면은 그 혁신 공천을 하려면은 어쨌든 영남 지역에서 현역 교체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원래도 그 50%에서 60% 정도는 교체를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합리적으로 예측을 해보면은 한 절반 이상 교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은 늘 그렇게 교체를 하는 거를 두고 무슨 용산 출신이 꽂혔다느니 예. 뭐 친윤만 살아남았다더니 이런 프레임을 가져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의견이 조금씩 이제 엇갈리군요. 오늘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조금 이제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공천 상황을 좀 봤고 어마어마하게 전화를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전화 안 받았는데요. 그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실제로 저는 뭐 그제 어제 13일이죠. 13일 같은 예. 국회 와서 오전에 면담하고 지역 내라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8명이 모여서 누구누구를 컷오프하겠다 이런 모임을 그날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상당히 왜곡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분 것 같아요. 제가 참석한 사람한테 들었을 때는 예. 그런 컷오프 성격을 위한 그런 모임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당대표가 혼자서 독방에서 뭐 정말 호롤단신 기도하면서 공천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가 공천권이 있는 당대표가 여러 가지 이 업무 보고와 정보 보고를 받는 것과 이 공천 권한도 없는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고요.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을 대장동식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끝까지 사과하지 않는다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진짜 민주당의 정신을 가지신 정대철 고문, 권노갑 고문 그분들도 저랑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죠. 같이 고발할 겁니까? 민주당의 어른들도 고발하겠다는 겁니까? 묻고 싶습니다. 네, 한 보도가 나왔었죠. 이재명 대표가 일부 측근들과 심야에 공천 관련 논의를 했다. 비공개적으로 해서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논란이 됐지만 민주당에서는 뭐 부인을 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이 아닌 건가요? 일단 우리가 화면에서 봤으면 정성호 의원 네. 본인도 그날은 다른 일정이 있었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보도에 됐던 한 최고위원인가요? 그 지도부에 들어있는 의원도 본인 SNS에 네. 그 시간에 나는 지역에 있었다 했기 때문에 만남 자체가 없었다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제가 들은 얘기로는 네. 이런 논의된 적이 없다. 그리고 상당히 기사가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 특정 의원들이 거론됐다. 제가 듣기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임이 있더라도 대표와 몇 분이 같이 뭐 차담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기사가 좀 부정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장 몇 분들이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상황들이었어요. 그러면은 과연 여기서 무슨 밀실공천이라는 프레임으로 지난 비판을 받거나 할 일은 제가 볼 때는 없었다고 보고요. 일단 이런 것 같아요. 좀 전에 이제 우리 차 교수님도 얘기했는데 오늘 이제 국민의힘 드디어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로 가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영남 지역 그 텃밭인 정말 양지 지역의 친윤 의원들, 현역 의원들이 대거 공천이 됐어요.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여러 이제 비판하는 지역이랄지 논란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인적 쇄신의 문제하고 연결돼 있다고 봐요. 이건 지점이 국민들을 보실 때 이게 쇄신으로 본다 하면은 역대 예전에 한나라당 같은 경우 2000년 총선 때 국민들이 보실 때는 당내에서는 엄청난 분란이 났습니다. 공천에 떨어지는 분들은 당을 떠나면서 새로운 당을 만들고 공천 학살이다 하면서 대단한 반기를 들고 제가 그때 직접 취재를 했으니까요. 명확히 기억합니다만. 근데 당시 그러고 한나라당 일당이 됐습니다. 야당이었습니다. 일당이 됐고 그래서 국민들 보시면 이건 진짜 그냥 텃밭에 그냥 현역 의원들이 착착 내리꽂히는구나. 이거를 보실지 아니면 정말 좀 시끄러운 것 같아도 기조에 맞춰서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세술은 세부대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좀 시끄러운 이유들은 국민의힘에 비해서 어려운 문제를 먼저 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문제가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어려운 문제 다 풀릴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킬러 문항 풀고 나면 또 준 킬러 문항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풀어내고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그겁니다. 국민들을 보실 때 당이 좀 시끄럽지만
이거는 당이 바뀌는구나. 정말 새술에 새부대가 들어가고 우리가 바라는 눈높이에 맞는 이런 신진들이 들어 공천을 받는구나 하면 정말 우리 민주당이 좀 전에 나왔던 여론을 반전시키면서 예. 지지를 받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한편에 볼 때, 야, 뭐 이렇게 당이 시끄러워. 분열되는 것만 모습만 보이네 하면은 또 심판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저희들은 지금 당장에 여러 가지, 아니 당장 친명, 친문 네. 이런 프레임이 계속 언론 나오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3차까지인가요? 공천된 내용 보십시오. 네. 문재인 정부에서 수석 지내신 분, 대변인 이런 분들 다 단수 공천 받았습니다. 과도한 측면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끔 언론에 요즘 계속 소개되고 있는 한두 분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 또한 저희들이 공관위에서 독립적으로 투명하게 잘 네. 처리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인적 쇄신 과정에서 나오는 어쩔 수 없는 잡음이고 민주당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한민수 충분히 잘하고 대변인께서 있다기보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민수 대변인은 열심히 한다는 얘기만 반복하시고 잘하겠습니다. 우리 송 변호사는 네. 겸손하게 가겠다는 얘기만 반복하시고. 네, 차재원 교수님.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 지금 불출마 요구를 받은 몇몇 인사들은 굉장한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선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네. 앞에서 한민수 대변인님은 부인을 하셨습니다만 밀실 공천이다, 사천 논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이제 그러니까 보여주고 있는 정치력에 대한 네. 여러 가지 따가운 비판들이 당내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화 아니냐는 그러한 그 일각의 그런 우려들을 전혀 불식시키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은 출마를 공천을 받지 못한 김무성 의원이나 김근태 의원 같은 경우, 김성태 의원 예.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였는데 왜 민주당은 그런 분위기가 안 그거는 되는 아무래도 여당하고 야당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당은 일종의 여당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잖아요. 불출마하면 뭐 그러니까 공공기관장 불출마하면 또 자리 준다 뭐 이런 다른 얘기. 여러 가지 또 이런 정치적인 그러니까 어드밴테이지를 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찬스들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마 지금 뭐 김성태 전 의원이나 김무성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원래 이분들이 상당히 발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소위 말하는 용산의 그러니까 지금 이 의지, 용산의 낙점, 낙하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이 반발이 상당히 심했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오늘 뭐 경남에 발표가 나긴 했습니다만 네. 현재까지는 지금 용산의 개입 자체가 많이 좀 자제되고 있고 네. 나름대로 한동훈 위원장의 페이스도로 굴러가는 것 같다. 뭐 그런 부분들도 아마 본인들이 반발할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이 약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네. 반대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앞서 지금 뭐 밀실 논란과 관련돼서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이 지금 반응을 보이는 부분이 저는 좀 납득이 잘 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천 논란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만약에 없던 사실을 지금 모 언론이 보도를 했다고 한다면 여기는 강력한 오보 대응을 해야 되죠. 사실은 이것이 정정 보도를 하든지 아니면 반론권 신청을 하든지 그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나는 사실 그런 모임 자체가 없었다. 아니면 뭐 그런 이 누군가 만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공개적인 입장을 내야 되는데 그런 입장이 없으니까 그것이 계속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제는 뭐 이재명 대표의 원실 818호 놔두고 818호 뭐 밀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의 태도 자체가 상당히 그것이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하게 선을 끊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부분들이 뭔가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이 되는 것이고 아까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 지금 밀실에서 가면 기도하라는 이야기냐 이 공천을 하는 데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사실은 만약에 장경태 의원이 이번에 만약에 일종의 탈락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저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만큼 이 공당에서의 공천이라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아요. 대장동 공천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한동훈 위원장이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면 참모들하고 같이 상의를 한 거예요? 그건 모르지만 정확히 그 규정을 하려고 우리가 어떤 네이밍을 할 때는 그 상황에 맞는 규정. 그러니까 이 얘기는 대장동 공천이라면 뭐 그게 대장동에서 공천했겠습니까? 딱 하고 싶은 말은 그거겠죠. 말하자면 공적 라인이 아니라 성남시에서 대장동에 대한 인허가권을 줬던 것처럼 측근들이 모여서 운영했던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그 장경태 의원 말에 놓고 보면은 네. 어떤 역대 어느 정당이든 어느 공천이든요 완벽한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공천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아주 그냥 깨끗한 청정지대에서 외부의 영향력이나 입김이 전혀 완벽히 차단된 곳에서 이루어지는 공천 없어요. 그거는 역대 어느 정당이든 당 대표가 왜 있습니까? 개념 공천, 컨셉 공천, 그러니까 방향성 공천을 하려고 대표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기계적으로 공관위원장 유입해서 주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대표가 분명히 자기의 방향성과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처럼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행사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거죠. 우회하거나 대리인을 통하거나 의사를 전달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어도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여론조사 수치를 검증하면서 반영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떡잎은 뭐 세수는 세부대에 담겠다고 얘기하면서 그 정말 전직 정부의 사람이었던 추미애 전 장관은 공천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물갈이의 기준은 뭐고 쇄신의 기준은 뭐고 이게 혹시 이현령 비현령이 아니냐. 예. 그러다 보니까 공적 라인이 아니라 사적 라인에서 이것을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냐고 한동훈 위원장이 대장동식이라는 말로 직격을 한 거죠. 네, 기준 논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 역시 대장동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비리 의혹들이 있는 의원들에게 공천을 불출마를 요구한다던가 공천을 배제하게 되면 이 부분이 또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한민수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그 말씀 드리기 직전에 좀 전에 나왔으니까 전 집권당 대표가 자꾸 제1야당 대표를 너무 거칠게 공격하는 거 저는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충돌 이후에 그때 한번 그 장시간 오찬을 했지 않습니까? 그 직후부터예요. 저는 뭐 당 대변에 꼼꼼히 말씀하는 거 들어보는데 그 직후부터는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의 특징이 김건희 여사의 김자를 못 꺼냅니다. 아주 공포에 사로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절대 못 꺼내.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표 거의 스토커 수준이에요. 왜냐면 얘기만 나오면 공격하고 얘기만 나오면 공격하고. 그게 아마 뭐 미션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집권당 대표가 정말 총선에 그동안 뭘 잘못했는지 반성하고 새로운 비전을 내세워야지. 대장동식 공천이 뭡니까? 그러면 제가 당 대변에서 한번 물어볼까요? 한동훈 위원장 고발 사주 의혹 혹시 공천합니까? 이런 거 얘기 들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서 집권당 대표면 집권당 대표 같은 품행과 언행을 좀 보여주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게 그게 형평성 문제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저는 지금 임혁백 공관위원장 좀 전에 차 교수님 말씀했지만 이른바 사천 밀실론에 대해서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이 다르다는 걸 공보국 차원에서 설명했는데도 계속 이어지니까 공관위원장이 전혀 그런 거 그렇지 않다 입장을 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공관위에서 어떤 기준에 따르든지 대표가 됐던 다른 의원들 됐던 공관위 기준에 맞출 겁니다. 네. 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윤석열 정권은 들어서 이 검찰이 현재까지 정말 이거는 정적을 죽이기 위한 거고 민주당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냐. 또 다른 트랙으로 볼 때는 이건 의원 개인의 어떤 비위, 뭐 뇌물 수술할지 이런 거에 걸린 수사냐. 이런 거를 공관위에서 이제 들여다볼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일가의 형평성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그 역시 공관위가 제대로 판단해서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을 통한 반사적 이익에 저는 오늘부로 바른미래당을 탈당합니다. 오늘 저는 12년 전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했던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하고자 합니다. 절 기대하고 사랑해준 당원과 지지자들, 동료 의원들께 항상 미안합니다.
고향에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하고 이번에 그 윤석열 네. 정권 심판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이 정권에 꼭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 같이 네,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임종석 문제를 이유가 없잖아요. 운동권 청산론이냐 전 정부 책임론이냐 뭐 분명하지가 않아요. 명문 정당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거예요? 친문이 반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이게 분위기. 너무 그게 다음 얼척이 주입니까? 없는 거지. 이현주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서 국민의힘에서 정치 활동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있었는데 다시 돌아갔어요, 원친정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그랜드슬램에 실패를 하셨더라고요. 그동안에 이제 원내 정당을 다 거치셨으니까 개혁신당까지 가실 줄 알았는데 저렇게 모든 당을 다 가시는 분이 개혁신당에는 끝내 입당을 안 한 걸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포용력이 부족하지 않나. 얼마나 포용을 안 했으면은 거기에 안 가고 민주당을 가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현주 의원이 민주당 간 게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아니 얼마 전까지 탓이군요. 아니 얼마 전까지 해석에 같이 다녔잖아요. 예. 예. 그래서 다들 뭐 정적 행보를 같이 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가만히 있는 이준석 대표가 당하는 꼴이군요. 근데 예. 거기를 안 가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원들이 얼마나 환영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조금 전에 영상에 나왔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를 뺀 나머지 구성원들의 반응은 굉장히 뜨뜻미지근하잖아요. 그게 방송이니까 더 강하게 표현을 못 하셔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떨떠름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이현주 의원이 민주당에서 처음 그 인재 영입이 돼서 그 등원을 할 때 사실은 본인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민주당의 힘으로 됐어요. 인재 영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광명을이라고 하는 아주 그 호남세가 강한 지역의 공천을 받아서 당의 힘으로 국회의원이 됐는데 결국은 탈당을 해서 한 바퀴를 돌고 이제 7년 만에 민주당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은 당원들하고 화학적 유기적 결합이 가능할지 그 부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현주 전 의원이 공천을 어디로 받을지 이 여부가 또 관심이지 않겠습니까? 일각에서는 임종석 실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중성동갑인가요? 이 지역의 전략 공천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내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요. 저는 뭐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이현주 전 의원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한 이 지금 공격의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일부 먹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사자성어로 한자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면 소탐대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당장 말씀하실 대로 만약에 중구 성동갑으로 만약에 공천할 경우에 네. 지금 거기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책임론과 관련해서 친문계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친문 정권의 저격수인 이현주 의원을 투입한다? 그럼 당내 내부는 정말 말 그대로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 평산마을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명문정당을 이야기했잖아요. 명문정당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현주 전 의원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구설수 올라온 거 있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민주당의 상당한 지지층들도 충격을 받을 이야기들이 많이 했잖아요. 예를 들면 이 학교의 급식 조리 노동자들 보고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예를 들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청문회 때 아니 외교부 장관은 국방을 잘하는 남자가 돼야 된다든지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상당히 내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의 지향점 가치하고 과연 일치하느냐는 부분이에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들도 상당히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문제는 아까 송영문 변호사 말씀이 지금 거기 개혁신당에 안 간 게 이준석 대표 때문에 안 갔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것도 한자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면 감탄고토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지난번 민주당을 탈당할 때도 만약에 본인의 정치적 입증이 보장이 됐다고 한다면 탈당했을까요? 그리고 지난번은 4년 전 총선 때 어디로 갔습니까? 그때 미래통합당 지금 국민의힘 전신당으로 가서 어디 출마했죠? 부산으로 갔잖아요. 부산은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안방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보장이 됐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번에 만약에 개혁신당에 가서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민주당 가서 만약에 출마하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감탄고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의 진정성을 가지려고 하면 본인이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어야죠. 그 이야기 끝까지 안 하시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은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정말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았나 그런 그러면 생각이 듭니다. 한민수 대변인 두 분이 이제 비판했으니까 네. 뭐 반론하시려면 기회 드릴게요. 왜 이현주 전 의원을 민주당에서는 그러면은 받아준 걸까요? 차재원 교수님은 이거 소탐 대신일 거다. 여러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제가 반론이라기보다도 제가 아는 선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탈당을 한 분들 중에도 물론 뭐 지금 뭐 이현주 의원처럼 국민의당 가신 분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때도 그때 대화합 차원에서 그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고 다 복당을 받아줬고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이제 돌아오겠다는 분은 심사를 거쳐서 복당이 됐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그간에 나가서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비판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내에서도 이번에 그 복당 얘기가 나온 지가 한 달 정도 됐어요. 예.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제가 아는 그 과정은 이현주 의원 측에서 이제 본인이 말씀하셨으니까 정성호 의원을 통해서 어떤 복당의 의사가 전달이 됐고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당대표와 상당히 오래된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사를 전달하고 전화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정성호 의원이 전달하니까 대표가 전화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팩트고 제가 아는 거는 이 당대표나 당 지도부나 차원에서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본인이 이현주 전 의원이 복당을 하면은 무슨 공천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일단 복당만 허용한 거다.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지금 미안하다는 표현을 쓰면서 사과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네. 2차, 3차 이현주 의원이 또 전 의원이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유호정 의원의 사상이 아주 뭐 저희가 좋아서 아니면 또 그런 정책이 아주 좋아서 저희가 영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온도 차가 있다 이렇게 그래요? 말씀드리고 유호정 의원이 지금 상태대로라면은 통합된 개혁신당에서 주류적인 위치나 주류적인 어떤 생각으로 자리 잡기는 어려울 겁니다. 는 대복수 부대표 본인도 저에 대해 굉장히 원색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이 선거가 다가왔다고 해가지고 이준석이 주도하는 개혁신당과 함께할 수 있다. 예. 나중에 뭐 당들이 합당했을 때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시너지가 안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삼지대를 보면은 뭐 사실은 구정치인들이 설치는 또 그런 판이 돼버린 거네. 이준석의 그 개혁신당하고 이낙연의 신당하고는 생리적으로 맞지가 않은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네들 원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같이 섞여 들어온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초기에 지금 조금 이제 부작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예, 개혁신당 앞서 여론조사를 봤습니다만은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개혁신당 여론조사는 지지율이 4%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합 후에 빅텐트를 친 이후에 첫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 4%가 나왔는데, 자 이게 기대에 부합하는 수치인가 아니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인가? 만약에 턱없이 부족한 수치라고 한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예요? 아니면 한 적어도 8%는 나왔어야 되는데 절반밖에 못 나온 거예요? 저는 실제로 개혁신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10% 수준으로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4%에 머문 건 뭐냐? 몸집은 매우 커졌잖아요. 네. 몸집은 커지고 이제 뭐 5명 급조해가지고 많은 바람에 국고보조금 경상경비를 6억 원씩 받는데 그와는 별도로 국민들의 관심은 쪼그라들고 실제로 할 수 있는 동력도 위축됐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네. 급하게 먹은 음식은 체할 수밖에 없잖아요. 설 밥상에 급한 음식 올리려고 그 전날에 네. 너무 급하게 그냥 섞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일단 섞어놓고 나서 자 우리 하나하나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갑시다 하니 이게 풀어갈 리가 없죠. 지금 유호정 의원 보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 당의 뭐 주주가 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현직 의원인데 그러면 당은 합했는데 현직 의원 보고 당신은 좀 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들어오는 건 뭐라 안 할 테니까 그냥 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그러고 배복주 그 의원 입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도 반문하듯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정당은 사실은 이게 빅텐트라고 표현하는데 빅텐트의 어원은 사실은 서커스단이거든요. 서커스단 옛날 공연할 때 관객하고 공연자들이 하나로 좀 있어 보자고 해서 큰 텐트를 친 건데 지금은 전혀 하나가 아니라 이질적으로 지금 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집은 커지고 세력은 많아져도 4%라는 이 갤럽 조사에 말하자면 지금 얘기는 제가 보기에 이게
오히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지금 그 지지율을 깎아먹는 구도로 가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번 떨어지는 건 하방 경직이 있어가지고 잘 또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전 제가 보기에 어떤 식으로든 3월 초까지 10%대 포인트가 최소 8%대까지는 지지율이 나와줘야지 개혁신당이 그나마 동력과 이제 관심을 갖고 가지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차차 속의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네. 물론 여기 이제 개혁신당 분들 와서 자신의 설파하겠지만 제가 이거는 뭐 그 진영을 떠나서 냉정하게 본다 그러면 어떻게든 8%까지 올릴 것이냐를 해야 되는데 국고보조금 6억 원 더 받겠다고 의원 끌어대는 순간 저는 그게 오히려 국민들한테 기성정치와 구세대와 그러니까 그 기득권 세력과 뭐가 다르냐라는 비판에 직면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제3지대로서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거나 과거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었던 어떤 제3당의 그런 힘, 파워는 보여줄 수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죠. 왜냐하면은요, 그 국민들께서 이미 그 양정숙 의원을 영입해서 5석을 채워가지고 인위적으로 국고보조금을 더 받는 그 행태에서 아마 큰 실망을 느끼셨을 겁니다. 방금 전에 이제 5억 원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이제 경상보조금이 한 5억여 원 더 지급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5석을 그대로 유지하면 선거보조금도 한 24억 원 더 받게 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합하면은 양정숙 의원 한 명의 영입으로 지금 개혁신당이 29억 원을 더 받게 된 건데 양정숙 의원이 어떤 분입니까? 그 자신의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 관련해서 그것을 보도한 기자를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그것도 그 형이 약하지도 않습니다. 벌금 1,000만 원이나 나왔어요. 그런 분을 지금 이준석 대표는 개혁신당을 한다고 하면서 영입을 해서 오로지 국고보조금을 위해서 그렇게 영입을 한 것이죠. 이것을 한 순간 이미 개혁이라고 하는 꼬리표는 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배제의 정치가 너무 과도하죠. 어쨌든 통합을 했으면 당내에서 모두 다 한 식구로 대우하고 통합과 공존을 모색해야 되는데 계속 류호정 전 의원 같은 사람은 안 된다. 뭐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같은 사람들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류호정 전 의원이 지금 의원직 신분을 유지를 하고 그 당에 와서 5석을 채워주는 역할을 했으면 저런 취급을 받을까요?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는요. 지난번에 정확히 보름 전에 이준석 대표가 전화 인터뷰에서 배복주 전 정의당 대표가 전장현 대표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비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는요. 본인이 휠체어 장애인이에요. 3살 때부터 소아마비를 알아서 휠체어 장애인이고 그래서 그분에게는 그 장애인 이동권은 평생을 걸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을 언론에서 대놓고 저격을 하면서 배제를 하는 그런 정치를 봤을 때 국민들께서 과연 이준석 대표가 주도하는 정치 세력이 개혁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좀 이게 물론 이제 양당 쪽에서 나오신 분들이라 좀 이렇게 박한 평가를 내리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은 합니다만 굉장히 이제 박한 평가가 나오는데 그러면 돌파구는 없어요. 지금 김종인 이제 전 의원을 이제 공관위원장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그게 또 수월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김종인 전 의원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이준석 대표 보고 TK로 가라.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한테는 총선 불출마해라.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이미지를 좀 국민에게 주라고 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살아나요, 당이? 김종인 전 대표, 그러니까 전 의원이 그 지난 4월달에 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3지대 신당이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큰 붐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서 이 수도권에서 30석 이상 석권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왜 입장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 소위 말하는 개혁신당의 이 창당의 명분 자체를 스스로 지금 걷어차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개혁신당이 지난 설 전날 전격적으로 통합을 선언하면서 내세웠던 가장 큰 명분이 뭘까요? 양당 기득권 타파입니다. 양당 기득권 타파인데 지금 합친다고 해놓고 난 뒤에 가면 양당 기득권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데 양당 기득권이 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사실은 지금 양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재앙적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이 권력 집중, 또 하나는 표의 등가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거대 양당만 나눠먹는 선거제도, 이게 가장 두 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정치 개혁을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지금 이준석,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차기 또는 차차기를 노리고 있다, 대권을 노리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직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이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나눌 것인가의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내놓으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원집정부제를 통해서 국회의 다수당이 총리를 뽑아서 선출하는
이런 식의 방식을 제안한다든지 그러면 나름대로 대통령직은 유지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은 상당히 분산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식의 그 제도 개선이라든지 또 하나는 이 지금 선거제도가 지금 지역구 같은 게 소선구 제도잖아요. 소위 말하는 사표 방지 심리가 엄청나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기존 지금 그대로 투표를 하면 50% 정도 가까운 표가 그냥 죽은 표가 돼버린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역구에 대한 소선구 제도를 중대선거로 확대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비례대표의 억수수가 적으니까 이걸 확대해서 뭐 1대1 정도까지 가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느 정도 넓히는 이런 정치 개혁안을 나름대로 타임테이블을 제시하면서 저는 제시했더라고 한다면 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뭐 이 양당 각 세력들 간의 견해차는 어느 정도는 충분히 사람들은 배관시하고 오히려 거기다 집중할 수 있을 건데 예. 그런 이야기가 없다는 거. 이것 때문에 저는 지금 큰 지금 패착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독일 나치를 물리치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손을 잡고 연합군이 뭐 지금은 이제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해해달라는 게 이준석 대표의 말입니다. 근데 이 연합군이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계속 연합군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 도저히 내가 이 공산주의 이 얘네들은 자본주의 얘네들하고는 손 못 잡아 이렇게 찢어질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일단 뭐 윤석 대표가 국공합장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국공합작들이라는 얘기도. 그러니까 이 중일 전쟁 당시에 중국 내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했듯이 그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공합작이 사실은 중일 전쟁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때 사실상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국공 내전으로 접어들면서 결국 중국 대륙이 공산화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대로 같이 갈지 깨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네. 일단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총선 승리가 그만큼 급하다는 이야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 긴급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다가 취소를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인이 어떤 식의 그러니까 이 정치적 액션을 하는 것 자체가 진짜 판을 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중하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저는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아마 지금 이런 이 정치에 대한 나름대로 이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위태위태하다. 예, 위태위태하다고 본인들도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이게 정치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 이준석 대표, 이낙연 대표가 이끌고 있는 개혁신당이 이렇게 예상 밖의 저조한 지지율이라든지 위태위태한 형국에 처해 있으면 애초에 민주당 표를 많이 가져갈 것이다라고 전망들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개혁신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민주당으로서는 나배드인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질문이 상당히 계산적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죄송스러운 질문이라고 미리 사전에 거기에 전망을 대해서는 쳤습니다. 예.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요. 저는 이번 지금 개혁신당 일주일 만에 큰 분란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치권에서 보는 그 보통의 산식으로 보면 1+1은 2가 돼야 되는데 굉장히 마이너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우리 방송에서 한번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하기에 이준석 신당 쪽하고 이낙연 신당 쪽 이런 갈래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결국 합쳐질 가능성은 낮지 않겠는가. 양쪽 진영이 뭐 번호가 몇 번이 되더라도 경쟁하는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설 연휴 첫날 일단은 덮어놓고 합당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준석 대표는 뭐 제가 그 속에 안 들어갔습니다만 상당히 후회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예 내 색깔로 가는 게 이번 총선에서 나도 살아 들어가고 다만 몇 석이라도 이준석 신당으로 갖고 가는 게 어차피 다음 대선도 목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크게 몸집 합쳐놨는데 그 이후 행보들이 저는 뭐 정치개혁 아젠다를 이 소수 정당이 끌고 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다만 국민들 볼 때 야 여기가 양당에서 싫어하는 분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이미지를 주고 자꾸 참신함을 줘야 되는데 기성정당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이 제3정당이 확 빠졌기 때문에 이 지지층이 국민의힘과 우리 민주당에 바로 분산될 거다. 저는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일단은 좀 관망을 하실 텐데 무당층으로 계속 남아있는다? 있는데 지금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저는 뭐 정권 심판론에 힘을 모아주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이 일단 뭐 이름도 그렇고 당 색깔도 그렇고 겉으로 봐서는 거의 이준석 대표의 주도권 하에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
현역 의원들이 전부 다 민주당 인사들로 꾸려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주도권을 챙겨갈 수 있을지 앞으로 당내에서 입지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당에 있는 그 주류에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 사람들이지만 어쨌든 이만큼 나오는 지지율은 내 덕입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지지율이라는 건 신기루 같은 거 아닙니까? 사실 말씀드리자면 이게 그냥 여론조사도 반영되는 거지 이 지지율이 바로 뭐 총선 때까지 반영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는 거고 현실적으로 또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아까 최대 29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돈도 지금 받는 건데 이런 말하자면 이질적인 상황이 지금 중층화돼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대표는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이제 좀 하는 것을 좀 멈추고 본인은 이제 자기의 출마라든가 새롭게 이슈를 전환하는 쪽으로 빨리 이걸 집중하고 이낙연 대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끌면 애하고 그러니까 그 어른하고 아이하고 싸우면 아무래도 어른이 사실상 비난을 받잖아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총리에다가 사실 여당 대표 출신이고 과거 여당 대표 아닙니까? 뭐 이준석 대표도 여당 대표지만 그렇다면 여기에서 저는 이낙연 대표는 좀 통 큰 양보를 하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지역구 출마 쪽으로 빨리 관심을 이슈에 전환을 좀 해서 앵글을 다시 집중시키고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는 바로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제 자질구레한 일들이 이 개혁신당이 발목을 잡지 않도록 본인이 좀 내려놓고 이렇게 조기에 봉합하지 않으면 저 뉴스가 다음 주까지 가보십시오. 개혁신당은 진짜 개혁도 사라지고 신당도 사라지는 컨벤션 효과도 없고 실리도 잃는 그런 어떤 형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 공천 작업 시작되면은 신경전이 더 할 거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빨리 이준석 대표는 프레임 아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본인이 대구에 어느 지역을 가겠다든가 빨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앵글을 구도를 빨리 바꿔줘야 되는 시급성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어디 갈까요? 지금 얘기 나오는 데가 좀 많습니다. 대구로 나갈 거다, 뭐 수원 8달 얘기도 있고. 저는 대구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만 어느 정도 본인이 얘기하는 개혁신당의 정체성도 살리고 국민의힘을 뛰쳐나왔던 그 명분도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 개혁신당의 미래가 그렇게 다 암울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양당이 공천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이제 하위 컷오프들 현역 의원들 이분들 명단을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그렇죠? 컷오프 당한 양당의 현역 의원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대거 또 이 개혁신당 쪽으로 가게 되면 몸짓 자체가 만만치 않은 그런 형국이 됩니다. 이런 거는 약간 청신호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않아요? 왜냐하면요, 그 지난번 총선에서 기호 3번이 어디였는지 기억하시죠? 민생당이었습니다. 민생당이 20석을 유지하면서 교섭단체 지위로 총선을 치렀거든요. 그 당시에 민생당이 그런데 정당 득표 3%도 실패하고 결국은 한 석도 못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3세력은 제3세력다운 어떤 새로움, 그다음 대안성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 몸집은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그 인위적으로 몸집을 키워서 국고보조금에 연연하게 되면요, 그 국민들께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지난번 총선 때요, 민생당이 뭐 대한신당, 뭐 민주평화당 이런 게 다 통합을 해서 교섭단체를 만든 다음에 국고보조금을 79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면은 돈이 많으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선거운동 쉬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결과로 연결이 안 되고 한 석도 못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개혁신당도 정말 좋은 제3세력이 되면은 우리 정치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치를 하려면은요, 인위적으로 몸집을 불리는 데 집중할 게 아니고 먼저 자기 컨텐츠를 채워야 된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안민석 의원님 제 앞에 앉혀놓으면은 울면서 뛰쳐나가게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제가 안민석 의원님 엄마 찾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유동규가 자유통일당 국회의원 후보로 개항에 가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토론에 나가서 이재명의 두 얼굴을 낱낱이 보여드리고 그 조기 종식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민주당과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움직이는 사람, 그 정당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정치검찰 해체를 위해 선봉에 선 사람들, 이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모아 정치검찰 해체당 창당을 선언한다.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분,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분, 돈 봉투를 뿌려서 구속 중이신 분,
이런 분들이 지금 당당하게 연일 출마 선언 내지 창당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22대 국회를 소도 국회로 만들 셈인지 어쩌다 대한민국 국회가 범죄자들의 방탄 벙커가 되었는지 정말 부끄럽다는 말씀을.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승리에게 도움이 될는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뭐 조국 전 장관도 뭐 좀 억울한 측면이 있겠죠. 그 사법 절차 과정에서 내는 결론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나고 좀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본인의 그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 돼서는 안 되죠. 자, 정성호 의원 얘기 들어보면은 조국 전 장관이 조국 신당 만드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렇게 막 좀 흔쾌히 이렇게 막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약간 불편해하는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미 이 문제를 가지고 뭐 당에서 공식 논의를 했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입장을 조국 신당 발표한 다음에 바로 낸 입장이 하나 있죠. 지금 통합비례정당 이른바 민주개혁 진보연합 추진단 단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그 입장을 보면은 좀 안타까운 마음뿐만 아니고 좀 자중해달라는 표현을 썼었고, 그리고 이번에 녹색정의당이랄지 진보당, 그다음 새진보연합, 시민사회 세력과 함께 모든 이 통합 비례정당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조국신당은 현재로서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 당의 지금 공식 기본 입장은 그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총선 끝나고서는 결국에 합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아직은 가능성 없을까요? 그거는 너무 이른 관측이나 아니면 좀 섣부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꼭 한 석이라도 더 얻는 일당이 돼야 되고 조국 신당이 어떤 식의 이제 후보를 내고 어떤 식의 정당을 만들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 총선 이후까지 가서 연대할까는 너무 섣부른 관측인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아까 우리 조 전 장관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 정부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심판 선거에 있어서 민주당이 최선을 다할 거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2심까지 이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이제 신당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본인의 사법적인 어떤 결과와도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법적인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인 선택을 통해서 그 부분을 덮거나 아니면 방패막에 삼거나 아니면 회피하려고 하거나 뭐 그런 의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정치적인 명예회복을 의도하는 것 같은데요. 참 국민들에게는 이게 신뢰고 민폐죠.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이 창당하는 당에 뭐 비례대표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된다고 가정해봤을 때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그날로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입시 비리를 저질러서 지금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2심까지 선고받은 상태에서 국회의원직을 몇 달이라도 가져서 그런 분이 국민의 혈세로 세비를 받아가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요. 박홍근 단장은 뭐 조국 신당과 연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만은 정성호 의원도 방금 보시면은 그 친명계 좌장이신데도 조국 전 장관을 두고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그 두둔하는 말씀을 하시고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뭐라고 합니까? 큰 정권 심판의 큰 바다에서 만나자 뭐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열린민주당도 지난번에 총선이 끝나고 1년 반이 지나서 대선 전에 결국 민주당하고 합당을 했어요. 물론 민주당의 공식적인 위성정당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때 열린민주당은 어떤 분이 국회의원이 되셨습니까?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 당시에 총선 시작하기 전에 이미 그 조국 전 장관 아들에 대한 인턴 증명서 발급으로 그 기소가 됐던 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정치적 우회상장을 했던 겁니다. 이번에도 그런 우회상장이 없을 것인가 많은 국민들께서 의문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얘기를 해야죠. 제가 조 전 장관의 대변인은 아니고 조국 신당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검찰권, 윤석열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건 여론 수치상에 다 나옵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이 지금 얼마나 신뢰를 못 받는 게 다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검찰 수사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의 명예회복, 말씀한 대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른 합당한 죄를 받으면 됩니다. 벌을. 그러면 지금 검찰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수사합니까? 뇌물 받는 영상이 보여도 수사합니까? 이런 말씀을 볼 때는 저는 조 전 장관 입장에서도 분명히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아까 윤지혁 원내대표 잔뜩 비난하시는데 귀당의 1심 지금 유죄 선고받은 사람 공천 단수 공천 확정됐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둘입니까? 너무 허물을 들추기 전에 본인 허물도 돌아보는 게 정말 정치인의 도리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자꾸 검찰권 남용 말씀하시는데요. 판결은 법원이 합니다. 판결까지 검찰이 했습니까? 조국 전 장관은 법률과 증거에 의해서 지금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거고 그 판결은 검찰이 한 게 아니고 법원이 했다는 말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변호사니까 아시잖아요. 지금 검찰이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합니다. 그러면 재판이 됩니까? 그거는 반론 못 하실 거예요. 일단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야죠. 근데 왜 수사권과 기소권이 야당 대표나 야당 인사만 그렇게 집중됩니까? 살아있는 권력 수사했지 않습니까? 역대 어느 정부가 이렇게 했습니까? 네,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 꼭 말씀. 정경심 교수 북콘서트 얘기 하나만 하고 좀 다른 얘기로 가죠. 이거는 뭐 저기 남편을 지지하는 거예요? 도와주기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개예요? 오늘 계속 제가 한자성어를 썼는데요. 일종의 부창구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지난번 부산에서 그러니까 지금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저는 그 출마 선언이 단순히 이번 총선을 겨냥한 출마 선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너머를 바라보고 하는 선언이다. 예를 들면 차기 또는 차차기 대선까지 노리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하나의 행보를 지금 아주 거창하게 내딛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앞서 우리 송영훈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심에서 유죄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률심이 대부분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러면 본인이 뭐 당선된다 하더라도 곧 날아갈 건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느냐. 본인은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일종의 탄압받는 모습 그리고 꿋꿋하게 이 지금 그러니까 굴복하지 않는 모습, 이 소위 말하는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이번 총선은 자신의 정치적 교도부만 만들고 거의 넘어서까지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배우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일을 해서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지금 또 신당 창당하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옥중에서 신당 창당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현역 의원 5명도 끌어올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지금 당 이름을 바꿨잖아요. 정치검찰 해체당에서 이제 민주혁신당으로 바꿨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저는 확실하게 이제 그 비례정당, 민주당, 위성정당 하고 싶어요라고 사인을 보내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조국 전 장관도 검찰 독재 정권 종식 내걸었죠. 이재명 대표도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586 청산 이번 시대 정신이 아니라 검사 독재를 청산하는 게 시대 정신이라 얘기했으니까 두 쪽의 결이 같잖아요. 근데 자기까지 갈 경우에는 제가 그러면 이거 전현직 대표가 다 검찰 이게 해체만 얘기하느냐라고 비판할 것 같으니까 본인은 민주혁신당으로 해서 이제 민주당의 위성정당 범위성정당 쪽에 이제 합류하고 싶다는 그걸 이제 속내를 드러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저는 이렇게 자꾸 말하자면은 민주당에서 검찰 해체를 검찰 혁신 혹은 검찰 국제정권 청산을 꺼내는 게 오히려 저는 한동훈 씨 프레임에 말리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저는 명쾌하게 저는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데 최소한 총선에서 우리가 그 시대 정신이라고 꺼낼 수 있는 것들이 검찰 해체, 검찰 혁신 이거 가지고는 저는 안 되는 거라고 봐요. 최소한 제1야당이라 그러면 그 미래 그 너머에 있는 시대 정신을 건드리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아직도 여기에서 헤매고 있는 거는 저는 그 한동훈 위원장이 꺼낸 프레이밍에 반박하려는 논리에 말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자신은 그 검찰 혁신 이걸 뺄 테니까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범위성정당으로 받아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뭐 그건 당이 판단하겠죠. 이분들은 어떨까요? 총선을 앞두고 본인이 당선이 될 것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누군가를 떨어뜨리려고 총선에 나가겠다 이렇게 또 출사표를 던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출마하겠다라고 선언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또 정유라 씨까지 안민석 의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출마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치를 너무 희화한다 이런 논란도 있고 물론 누구나 정치를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정치 블랙 코미디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총선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상당한 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장면들을 많이 돌파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범인들이 이렇게 총선에 뛰어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규 씨나 정유라 씨 같은 경우 본인이 당선되려는 목적보다는
특정 상대를 지금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한 놈만 팬다. 예, 그렇죠. 일종의 영화의 대사에 나온 한 놈만 팬다는 식인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지금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우려의 시각을 분명히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분들 입장에서는 또 나름대로 할 만한 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동기가 분명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뭐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금 대장동 재판과 관련돼서 서로 지금 이제 인연이 악연으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든 이 총선을 통해서 자신의 일종의 존재감 뭐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면 향후 진행되는 재판에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정치적 계산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이 어머니와 관련된 그리고 그때 안민석 당시 의원이 그때 그러니까 이 최순실 씨가 해외에 도피시켰던 뭐 재산이 뭐 3조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 때문에 자기가 지금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런 개인적인 앙금들이 지금 쌓여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그분들의 뭐 이 개인적인 동기는 충분히 뭐 납득은 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모든 정치적 관심이 거기에 쏠릴 경우에는 정작 그 지역의 유권자들은 뭐가 되느냐는 것이죠.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공정한 나름대로의 잣대에서 심판을 하기가 쉽지 않아진다는 거. 그 지역의 이슈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이 정치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공천이 진행이 되면서 각 당의 상황들을 좀 한 번씩 다 짚어봤습니다. 뭐 시간이 한 5분여 정도 남았는데 4분여 정도 남았는데 각 당,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과 지금 민주당에서 혹시 앞으로 이제 주의해야 될 점들, 위험 요인, 리스크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씩 좀 듣고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김건희 리스크가 다 사라진 건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다 없어진 것인가? 아니면 선반영돼 있는 것인가? 지금 덴마크 출장을 대통령 순방을 연기했고 김건희 여사가 또 과거 경찰관 유족분들에게 뭐 선물 편지를 보냈다는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자, 이게 여전히 리스크로 살아 있습니까? 총선까지? 전 대통령이 그 KBS와의 면담에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이제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대통령이 대담을 통해서 말한 거는 최종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당사자, 그러니까 뭐 대통령 영부인이 그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걸로서 이제 이 사태는 말하자면은 입장 언급은 종식이 됐고 예. 이것이 이제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는 이제 오롯이 이제는 그거는 이제 국민들의 판단에 남았는데 다만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총선을 치를 때 여러 가지 이제 뭐 야당이라든가 상대당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이 문제를 얼만큼 말하자면 대통령의 입장과 맞춰서 국민의힘이 더 이상 이제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이슈 관리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대통령이 민생 현장에서 이제 계속 이제 계속 나타나서 이제 설명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민생에 대한 어떤 관심들을 흡수해내고 예. 본인이 그걸 정책으로 내는 것을 얘기하다 보면은 저는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부정적 뉴스가 좀 사라질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확장성에 대한 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총선에 악영향을 준다고 봐야죠. 그런데 대표가 6번의 소환 조사를 받고 예. 지금 재판에도 출석을 하고 있고 400여 차례 가까운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뭐 재판부가 그냥 나와라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재판 받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언제 한번 불응한 적이 있습니까? 뭐 소환 조사를 누구처럼 한 번도 받질 예. 않았습니까? 그건 재판부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재판부 맞춰서 하면 되는 거고 다만 김건희 여사 문제는 2021년 12월에 우리 국민들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습니까? 조용한 내조를 약속하고 그러지 안 지켰어요. 온갖 뭐 스캔들을 많이 예.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이슈나 실정은 대통령의 실정은 살아있다. 예. 자, 오늘 내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